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로를 통해 보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대기와 대양에 일어나는 대규모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과 해류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의 대양에 형성된 바람과 해류의 패턴은 대항해 시대 항로의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의 항로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며 대항해 시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아니라 잉글랜드가 바다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 대기의 대순환에 의하여 거의 1년 내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등의 항상풍이 존재합니다. 무역풍이 생기는 원리는 적도 근처에 형성되는 적도 저압대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한 후에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근처로 이동해서 하강한 후 적도로 돌아가는 대기의 순환체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계속해서 지속되는 대기의 순환체계에 의해서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근처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데 무역풍이라고 불리는 이 바람이 서쪽으로 휘어지는 이유는 위도 30도 지역보다 적도가 더 길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할 때 위도 30도 지역보다 적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에서 북위 60도와 남위 60도를 향해서 부는 극동풍의 원리는 무역풍의 원리와 같습니다. 편서풍은 무역풍을 만드는 대기 순환체계와 극동풍을 만드는 대기 순환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편서풍이 무역풍, 극동풍과 달리 동쪽으로 휘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지구 자전시 이동속도가 빠른 위도 30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 지구 자전시 이동속도가 느린 위도 60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바다 표면 아래에서도 대기의 순환과 같은 원리로 해류의 순환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에서는 해류의 방향이 보통 항상풍과 일치하지만 해류를 막는 거대한 대륙을 만나는 곳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결과 적도와 위도 60도 사이를 동그랗게 회전하여 순환하는 대양의 해류 순환체계가 형성됩니다. 적도와 북위 30도 사이에 위치한 인도의 동서해안은 대양의 해류 순환체계가 형성되기에는 자기 때문에 대양의 해류 순환체계가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다르게 부는 계절풍에 의존해서 항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한 지구의 바람과 해류 패턴 위에서 펼쳐지는 대항해 시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투르크 제국의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포르투갈은 1420년부터 아프리카 탐험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 탐험을 통해 얻기를 희망한 것은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금과 노예였습니다. 북대서양의 해류 순환체계를 보면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들을 향해 해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탐험 초기 포르투갈 아프리카 탐험대의 문제는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류와 바람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 끝에 포르투갈 항해자들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안이 보이는 곳을 따라 항해하는 당시까지의 항해 방법의 틀을 깨고 대서양을 향해 나아가서 편서풍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드디어 북대서양 동쪽의 해류와 바람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입니다. 1474년에 포르투갈 탐험대는 아프리카 해안이 다시 남쪽을 향해 펼쳐지는 적도 부근에 도달하게 되는데 적도를 넘어서 남반구로 나아가는 것은 포르투갈 탐험대에게 북반구에서 위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극성이 사라지는 문제와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 해류에 맞서며 나아가야 하는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라진 북극성 문제는 남반구에서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남십자성을 발견함으로써 해결이 되었고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의 해류에 맞서며 나아가는 문제는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서양 한복판으로 나아가 편서풍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항해 방법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서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해안가를 따라가는 항로를 포기하고 남대서양 한복판으로 나아간 후에 편서풍을 만나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1488년 희망봉 발견은 아프리카의 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향료 무역을 위한 항로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1492년 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기 6년 전인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교도를 축출하는데 성공한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은 포르투갈의 1488년 성공에 자극받아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4번에 걸친 아메리카 탐험 항로는 북대서양 순환해류와 항상풍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메리카로 갈 때는 무역풍과 북대서양 순환해류의 아래쪽을 이용하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고위도로 올라가 편서풍과 북대서양 순환해류의 위쪽을 이용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북대서양 순환해류와 항상풍의 이해를 통해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향하는 항로에 대해 알게 되면 남아메리카 북쪽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아직도 프랑스령인 기아나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를 인도라고 착각했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지만 아메리카에서 불을 찾기 전인 149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게 되고 콜럼버스가 찾지 못한 동양의 부, 즉 후추를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항해에서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해안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적도를 지나 남대서양의 왼쪽 해류를 탈 수 있었고 남반구의 편서풍이 부는 곳까지 나아간 후에야 방향을 틀어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후 북반구에 도착해 북동쪽을 향해 부는 여름 계절풍을 타고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파냐는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시간이 지나 안데스 산맥에서 은광을 발견했고 안데스 산맥에서 캐넨은을 남아메리카 서해안의 해류를 타고 북상의 파나마로 이동시킨 후에 육로를 통해서 반대쪽 바다로 옮긴 다음에 대서양을 통해서 에스파냐로 가져올므로써 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발트해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의 항로 지도를 훔쳐서 인도로의 항해를 시작했는데 161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핸드릭 브라우어르가 아프리카 남단에서 계속해서 편서풍을 타고 더 나아가다가 적도로 방향을 틀어 자바섬에 도착하는 항로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포르투갈의 항로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날씨가 더 좋은 의도 지역을 항해해 향료가 풍부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남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지나가는 포르투갈의 항로를 차지한 대영 제국은 산업혁명 이후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고 아프리카 남단에서 계속해서 편서풍을 타고 나아가서 자바섬에 도착하는 항로를 개척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영토는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유래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바섬에 위치한 자카르타인 이유는 네덜란드 항로의 도착 지점이 자바섬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의 항로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며 대항해 시대를 설명하는 것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아니라 잉글랜드가 바다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후추를 팔 수 있는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르투갈 향료 무역의 이익 일부가 미래의 경쟁자들을 성장시키는 데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이 쇠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인도양에서 아랍 상인들을 대체하여 중개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라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개신교 국가가 됨으로써 가톨릭 교황이 인정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동인도 서인도 무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쇠퇴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의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포르투갈이 동인도의 재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축적된 자본을 직물산업의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파냐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에스파냐로 유입된 막대한 은을 카를 5세가 합스부르크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스파냐가 쇠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에스파냐와 식민지에 대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밀수 행위와 아메리카 은을 가득 싣고 에스파냐로 향하는 배에 대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약탈에 있습니다. 에스파냐가 쇠퇴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의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은에 의존하고 축적된 자본을 직물 산업의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16세기에 부흥을 뒤로하고 쇠퇴하게 되었을 때 그 뒤를 이어 발트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가 17세기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발트해 무역을 장악함으로써 유럽이 필요로 하는 곡물과 목재의 화물집 산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가 곡물과 목재가 풍부하게 유통되는 발트해 경제권의 핵심 지역이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발트해 경제권의 곡물과 목재의 뒷받침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으로도 나아갔으며 해상무역의 장악을 통한 소비시장 확보를 통해 약물을 가공하는 직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부흥은 전적으로 해상무역에 의존했는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유럽 대륙에서의 확장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토가 위협을 받자 해상무역에 투자되어야 하는 재원을 육군을 키우기 위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해상무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네덜란드 육군에 대한 지출은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1688년 위 명예혁명을 통해 윌리엄 3세가 되어 1689년 메리 2세와 함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공동왕에 오름으로써 증대되는데 네덜란드와 영국을 통치하는 윌리엄 3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대항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육군 강화 정책을 영국에서는 해군 강화 정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바다로의 진출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의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육군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해상무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시기에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육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영국이 해상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국이 바다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물산업의 원재료인 양모에 대한 수출을 막아서 직물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과 윌리엄 3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주식시장 체계를 받아들여 해상무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바다를 장악한 영국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통해서 얻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도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